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인격적이면서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AI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의 역사. 자, AI는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앨런 튜링이 했던 시도입니다. 앨런 튜링이 1950년도에 자신의 논문, 여기 써 있다시피 뭐냐면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고 하는 컴퓨터 기계와 그 다음에 지능이라고 하는 이 1950년도의 논문에서 그 제목의 부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앨런 튜링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미테이션 게임이에요. 모방 게임이다. 왜 모방 게임이냐? 자, AI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답변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AI가 답변한 건지 아니면 사람이 답변한 건지 좀 헷갈린다 라고 싶으면 이 테스트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일명 뭐라고 하냐? 튜링이 개발한 테스트에서 튜링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튜링 테스트에서 통과된 AI를 보고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뭐냐? 아, 어떻게 AI가 사람처럼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변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결국 뭐예요? AI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AI는 마치 생각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생각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AI도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방식, 이해가 다시 말하면 AI를 얘기하죠. AI가 생각할 수 있느냐 없냐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AI의 뭐요? 정신적 차원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볼 수 없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저를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정신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제 정신이 있다 없다도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정신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의 어떤 결과물, 행동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AI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AI의 정신 세계를 들어가 볼 수 없듯이요. 그렇다면 AI가 나타낸 행동과 그 기능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신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지능 검사의 테스트에서 뭐요? AI가 정신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지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했을 때 통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예요? AI 역사는 시작됐다. 그래서 AI는 언제부터 시작됐다? 바로 앨런 튜링이 자신의 논문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는 논문을 1950년대에 작성하면서부터 AI는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AI가 언제 탄생했냐? 정확하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AI는 이미 50년대에 탄생을 했고요. 56년도에 매커시, 매커시라고 하는 학자가 다트머스 대학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냐? AI, 다시 말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란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AI는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탄생은 50년이고 AI가 자신의 이름을 갖기 시작한 건 56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AI와 사람과의 대결, 게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대 딥블루가 만든 이 여기서 이 딥블루, 이 AI죠. 이 체스 게임에서 AI가 당시 최고의 챔피언이었던 러시아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사람을 3.5대 2.5로 승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이겼다는 거죠. 누구를? 인간을 이겼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혼다가 만든 아시모라고 하는 1904년도에 만든 이 로봇이 AI 로봇이 계단을 올라가든지 또는 한 발로 뛴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게 되면서 AI에 대한 기대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IBM에서 만든 왓슨의 이 AI 로봇이 미국 퀴즈쇼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구글을 검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어요. 네. 그랬을 때 AI가 인간을 퀴즈쇼에서 승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바둑 게임, 누구와 누구?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게임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때 알파고가 이세돌을 누르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AI는 인간보다 우월할 수 또는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인간 사회에 엄청나게 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에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요? 처음으로 1997년도에 IMF사의 딥퍼블루 라고 하는 머신이 세계 챔피언이었던 이, 이 사람을 승리로 이겼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여기 보면 AI과 사람과 경쟁하게 되죠. 예, 여기서 보시면 최고의 상금을 받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바로 IBM 왓슨이 제퍼디라고 하는 퀴즈쇼에서 인간을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야? 딥마인드사의 알파고가 이런 사람 대신에 뭐야? 알파고 대신에 사람이 대신 그 원하는 자리에 두게 한 거죠. 이세돌과의 게임에서 구단을 상대로 해서 바둑 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인류 사회는 어떤 질문이 싹트기 시작했냐면, 네, 정말 도대체 네, 여기 보시면 음, 기능이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능은 무엇일까요? 자,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지능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새로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새로운 사실이요? 어, 기계도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에, 에, 캠브리지 사전에 보면 지능은 뭔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AI가 인간 같은 지능을 가지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지능이 뭐길래 정말로 AI가 갖고 있다 없다를 논하게 되는가라고 보면 캠브리지 사전에 보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텔리전스라는 건 뭐냐? 추론에 기반해서 학습도 하고 이해도 하고 판단하는 이런 능력을 포괄해서 바로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AI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의 누구라 했죠? 존 맥커스라 그랬죠. 이 사람이 AI란 바로 뭐야? 지능적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학문 또는 공학을 AI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또 다른 사전 하우스랜드에서 보면 예, 철학자들의 사전에 보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뭐라고 번역하냐? 컴퓨터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예, 다시 말하면 make 컴퓨터 rethink.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 또는 뭐야? 기계가 뭐야?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진 기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AI에 대한 정의 자체가 뭐야? 매우 다양한 의미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다? AI 핵심 뭐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뭐다?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예, 그럴 때 AI다,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AI에 대한 정의, 지능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인간의 정의, 지능. 여기서 지능은 누구 정의 말하는 지능이에요? 인간의 지능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자연 지능에 대한 반대말이 인공지능. 다시 말하면 기계가 인간 같은 지능을 갖고 있냐라고 얘기할 때 그럼 인간이 지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 앞에서 보였다시피 다양한 용어 사전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추론에 기반해서 학습하거나 뭐하거나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을 갖는 걸 지능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사전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다면 지능이다. 또는 더 크게 얘기하면 뭐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 마음이라는 건 인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음. 자, 그래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지능의 정의 자체가 뭐야? 매우 정의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왜?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뭐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의라는 게 과연 존재하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능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의 내릴 수 있냐는 거야. 규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의 지능은 오늘날 다양한 사전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한마디로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있는가라고 볼 때 우리가 학자들이 좀 조사해 보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냐? 첫 번째가 지적인 능력, 그다음에 이성적 능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상식적 능력,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유비하거나 기억을 떠올리는 걸 상기한다 그러죠. 리콜 영어로. 그다음에 직관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감정을 갖고 있고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 인식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 능력 이런 것들이죠. 자기 인식 능력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능에는 뭐야? 내가 자, 이 펜이 있습니다. 아, 펜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또는 펜을 어디서 사야 싸게 살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해야 좋은 펜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도 지능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지능이 다른 여러 지능도 있지만 특별한 건 뭐야? 내가 이 지능, 어디서 싼 펜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걸 뭐예요? 셀프 어웨어니스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AI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볼 때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자기인식 능력이에요. 자기인식 능력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액션을 보이고 어떤 기능을 할 때 그 행동이나 기능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쁜 짓을 했을 때 내가 이래도 되나? 어,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한테 늘 얻어먹어요.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얻어먹어도 되나? 내가 그렇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뭐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 셀프하는 거요. 이런 능력을 자기 인식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AI가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앞으로는 이런 능력도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현재는 이런 능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럴 때 지능의 한 요소가 바로 자기 인식의 능력이다. 이런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생각할 때는 뭐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인간적이냐, 비인간적이냐. 그럴 때 인간적이다 할 때는 뭐예요? 이성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비이성적. 다시 말해 감정을 느끼고 누가 아파하면 가슴 아프다. 어린아이가 피를 흘려요. 그럼 뭐예요? 가슴 아파서 달려가서 뭐예요? 어린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건 뭐요?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이죠. 불쌍한 게 없는 감정. 이런 능력을 인간의 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지능을 인간은 갖고 있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셔널리 이것은 이성적인 거죠. 예. 그래서 think human이 하면 인간처럼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think rational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거죠. 이때는 뭐예요? 인간처럼은 이성뿐만 아니라 이성이 아닌 부분도 생각하는 게 think human이고 think rationally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이성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ct는 뭐야? 인간은 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액션은 뭐야? 액트, 행동을 한다는 거고 액트는 뭐야? 이거는 이성적인 부분, 비성. 이거는 뭐 이성적으로만 행동한다 할 때 액트 레이셔널이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처럼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자, 예, 인간은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야? 감각적 능력도 있죠. 예, 누가 나를 물면 아파. 왜 때려? 이렇게 하죠. 이게 감각입니다. 이성합니다. 내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잘 들을 것인가. 그 다음에 뭐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촬영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죠. 이런 것들이 뭐요?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식이라는 게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이라는 게 있고 그 지능의 한 작은 부분이 뭐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 자, 그럴 때 인간처럼 생각한다. 인간은 뭐예요? 당연히 이성과 비이성적인 부분을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상식, 사회적인 행동, 무의식, 감정, 도덕적인 것 다 포함하고 있고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건 뭐예요? 그 중에서 지능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과 행동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얘기했죠. 지능의 부분을 액션으로 나타낼 거냐, 아니냐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계 번역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영어 번역을 하실 필요가 있을 때 네이버에서 파파고를 치면 기계 번역기가 뜨죠. 파파고가. 예, 그럼 여러분 뭐요? 나는 학교에 간다를 영어로 해줘. 그러면 파파고가 I go to school 하니까 오 놀래죠. 다시 말하면 AI가 번역을 해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야? 오, 네이버가 영어도 알아듣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번역이라고는 행동을 보여요. 액션을 해요. 그런데 이거 잘 아시면 기계 번역기는 뭐야? 언어를 지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지능적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요? 언어의 행동, 다시 말하면 뭐요? 확률적 상관관계를 가지고서 뭐야? 번역을 액션, 행동으로 내보낼 수 있는 번역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언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다? 그 관계.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문장이 나타날 때 뭐야? I go to school. 이렇게 예? 예, 영어로 짝을 지워줘야 된다는 상관관계를 뭐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확률론적으로 찾아줄 수 있는 거지. 말뜻을 나는 학교에 간다가 무슨 뜻인지 이거를 영어로 할 때 I go to school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번역기가 영어 문장과 그에 상하는 한국어 문장의 쌍을 1억 개 정도를 모아서 지금 더 많겠죠. 확률적이고 통계적인 짝을 지어줄 수 있는 상관관계만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간처럼 싱킹할 수는 없지만 인간처럼 액션을 보일 수 있다. 번역을 해줄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튜링 테스트는 뭐다? acting human. 인간처럼 액션,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자, 지능과 뭐는 액션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인간처럼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기계 인지 능력에 초점을
초점으로 두고 AI를 저기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뭐요? 자, 인간처럼 사고하는가? 아니면 인간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인간의 사고는 뇌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렇다면 인간의 뇌 활동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연구 분야가 바로 뭐요? 인지과학이라든지 인지신경과학, 계산심리학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처럼 생각한다. 인간처럼 생각한다와 인간처럼 행동한다는 뭐야? 사람처럼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것처럼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행동은 액트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처럼 행동하는가? 예스다 이거죠. 인간처럼 사고하는가? 노일 수도 있고 예스일 수도 있고 뭐야?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게 정확한 대답일 겁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행동하는 건 가능하다. 이게 번역처럼. 자, 그래서 뭐냐? AI의 주요 요소를 보면 지식, 추론, 언어 이해와 같은 학습을 제안했을 때보다 think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 맞춰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더 중요한 것보다 합리적으로 뭐다 act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가질 수 있다는 건 자명한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공지능에 대한 시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뀌냐? 인공지능이 정말로 thinking, 정신적 능력, 인간 같은 마음을 가졌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할 수 없지만 인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는 예? 답변을 모르겠다죠.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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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 바로 yes. 자, 그런데 이것이 뭐야? 점점점 발전하다 보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 바로 인간은 인간의 인공지능이 뭐야? 인간의 능력을 점점 쫓아오다 보니 여기 육체입니다. 예, 이제는 뭐다?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어쩌면 인간의 정신적 노동, 예를 들면 힘든 일을 육체적인 노동을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을 과거에는 대신 해줬다면 이제는 어떻다? 인간의 정신적인 노동도 뭐가 알파고와 이세돌이라는 바둑 게임의 정신적 게임 아니에요? 이긴 것처럼 인간의 정신적 노동을 대체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힘든 일은보다 AI에게 대체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한편 이 노동으로부터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노동은요. 급격하게 뭐야?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야? 우리 사회도 노동을 일주일에 3일만 하자. 4일만 하자. 이런 논의들이 지금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AI의 발전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다.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네. 오히려 이 얘기는 뭐냐? AI가 좀 더 발전하다 보면 오히려 뭐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서 인간의 일을 AI가 대체하게 되면 인간이 일할 곳이 없으면 어디서 일거리를 찾을 거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디서 돈을 벌 수 있겠냐. 이건 인간에게 보다 하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인공지능은 인류 사회에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재앙일까요? 한번 여러분 관점으로 한번 나름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냐?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냐? 인공지능이 음, 여기 보시면 이게 연두색 있죠? 연두색이 점점점 발달하는 이건 인간의 지능을 얘기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요 빨간색은 요 부분은 뭐냐? 부분은 예, 예지능.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을 얘기해요. 인공지능은 언제 처음으로 인류사에 등장했다 그랬죠? 그렇죠. 1950년대에 앨런 튜링이 쓴 논문으로부터 인공지능의 기본적 설계도는 그려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협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인간의 지능의 속도는 뭐야? 완만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서 인공지능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인류사에 뭐야?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뭐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혹시 뭐다? 넘어서는 거 아니야. 트랜스 휴먼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네, 능가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인간의 지능보다 열등할까요? 아니면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강한 인공지능이 될까요? 약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보다 못한 상태에 머무를 거다.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지 못할 거라는 입장이 약한 인공지능으로 보는 관점이고, 아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에 가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사실은 어떤 궁금증이 있을 때요. 예, 뭐 챗GPT나 그록스 3 여러분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나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스 3에게 질문합니다. 예. 그러면 뭐야? 답변하는 걸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을 들을 때도 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들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맛집을 추천해 줘 하면 제가 방송에서 봤거든요, 맛집. 그래서 뭐, 아, 나 저기 꼭 가봐야겠다 해서 찾아봤어요. 결국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땡땡땡 동네에서 맛집 좀 소개해 줬더니 정확하게 첫 번째로 그곳을 맛집을 소개하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 정말 똑똑한 거 아닙니까? 음. 이런 정보, 현지인만 알 수 있는 정보 아니에요? 그때 맛집을 저에게 소개시켜 줬던 유튜버가 누구였냐면 그 지역에서 고시 공부를 10년 넘게 했던 친구, 아니 10년 아니고 몇 년 동안 했던 친구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터득했겠죠.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맛집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얻어낸 정보를 뭐요? 저는 몇 초 만에 AI에게 질문하면 즉각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지능을 갖고 있는 AI는 점점 발전하며 약한 인공지능, 인간보다 못한 수준이 아니라 강인공지능,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때 약한 인공지능이 뭐예요? 여기까지가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뭐라 그래요? 이걸 영어로 특이점이라고. 특이점이 더 싱귤러리티. 특이점 뭐야? 이때 이후로는 뭐야? 약한 인공지능으로 쭉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뭐야?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되는 이때 이후로는 뭐다? 특이점이란 물리학의 용어입니다. 뭐야? 우리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가 될 거다. 특이점은 뭡니까? 물리학에서 뭐야? 예, 물리학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야? 예, 블랙홀의 지역에 딱 들어가면 어떤 물체가 블랙홀에 들어가면 뭐요? 기존의 물리학적 법칙이 뭐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알 수 없는 세계가 블랙홀에 들어가는 세계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은 인간을 뭐야? 점점 쫓아오고 있지만 어느 지점에 가면 이 특이점, 요 점을 넘어서면 인공지능인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어쩌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인간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거는 소설일 수도 있고 상상력일 수도 있고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알 수 없는 세계가 올 거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뭡니까? 점차적으로 뭐요? 예, AI 기술과 함께 AI는 뭡니까? 다양한 발전을 통해서 예, 발전을 거듭합니다. 자, 그리고 AI 기술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뇌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얻고 발전해 왔습니다. 왜냐? AI의 기본 컨셉, 다시 말하면 딥러닝의 기본 설계도는 뭘 따라서 했냐? 인간의 뇌를 뭐 한 거요? 딥러닝은 AI의 기술을 얘기하죠. 뭘 따라한 거요? 그렇죠. 최대한 모방한 겁니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뇌를 쫓아가 AI가 인간의 뇌를 따라가고 있는데 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가소성입니다. 네, 가소성. 있죠. 가소성. 플라스티시티. 그래서 가소성이라는 건 뭐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뇌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치매 걸리기가 쉽잖아요.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렇죠. 계속 학습하고 공부하라. 계속 반복된 학습하고 공부를 하면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경망이 뭐요? 신경세포가 점점 더 증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매 잘 안 걸린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불필요하게 갑자기 공부를 어, 뇌 학습 활동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퇴화가 된다. 이게 가소성.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책을 읽거나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신경망이 은연중에 점점 형성이 되면서 점점 강화가 되는데 예, 만약에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딥러닝의 기술도 마찬가지다. 딥러닝은 뭐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느끼면서 형성된 경험과 정보가 인생이라는 시간에 저장고, 어, 저장고, 다시 말하면 암묵적으로 누적되면서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도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면서 뭐요? 여러분의 기억력은 지식은 학습을 통해 지식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AI는 뭐야? 기본은 뇌과학에 기반해서 딥러닝 기술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AI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라는 건 인간 얘기예요. AI가 아니라 그런데 인간은 뇌로만 다 설명될 수 있냐? 사실은 뇌와 정신은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뇌가 아니다라는 건 뭐야? 정신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로만 일단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은 뭐야? 점차적으로 뭐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양한 학문이 합쳐져서 인공지능 기술은 증가하고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1950년대 앨런 튜링이 지능을 앨런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발전했고 그러면서 이게 뭐야? 1950년대, 70년대께 인공지능 기술은 과학에 대한 기대는 점점점 커지다가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줄어들면 지나면서 뭐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또 한풀 꺾였다가 그러다 다시 인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놀라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딥러닝 기술은 뭐냐 이거야. 딥러닝 기술은 기본적으로 뭐야? 방대한 데이터를 주게 되면 뭐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요? 컴퓨터가 뭐요?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특징을 딱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뭡니까? 딥러닝의 기술이다. 기존에 이런 능력을 컴퓨터 갖고 있었냐?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 컴퓨터에게 정답을 알려준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손에 들고 있는 게 제 손에 들고 펜이죠. 그런데 이 펜이나 다른 펜을 보여주면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인간이 알려줘요. 이거는 펜이다 라고 알려주고요. 그런데 또 다른 펜을 딱 보여주잖아요. 이걸. 그럼 이거 뭐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야? 답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건 펜이야, 펜이야, 펜이야.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하면서 데이터가 쌓이죠. 방대한 데이터 뭐야? 빅데이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컴퓨터가 스스로 특징을 잡아내서 이게 뭐야? 물어봤더니 새로운 펜을 딱 보여줬는데도 전혀 다른 새로운 펜이네도 이거 펜 아니야? 펜이지? 이렇게 대답하고 어떻게 알았어?
그 펜이 갖고 있는 특징을 스스로 잡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뭐요?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란 말을 처음 쓴 사람 누구다? 맥커시라고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발표에서 이런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능에 대해서 정의하면 지능은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한다가 어렵다 쉽다 그랬습니까? 어렵다. 그래서 지능을 볼 때도 지능이라고 하고 한문에서는 한심이라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마인드라고도 하고 스푸시케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의미를 다 써. 식물이 갖고 있는 지능, 동물의 지능, 인간의 지능 다 달라. 인공지능의 지능 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능에 대해서 어, 합의된 정의를 찾기는 매우 쉽다 어렵다.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번을 인공지능이 지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께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죠. 자, 모든 것은 뭐냐? 이건 데카르트가 실체에 대해서 이원론적 시각으로 설명한 겁니다. 뭐냐? 모든 실체는 물질적 실체가 있고 정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의 특성 뭐냐? 연장성, 다시 말하면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의 특징은 뭐냐? 기계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무생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 모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네. 모두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법칙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때요? 이것도 이건 어때요? 제가 손에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법칙적으로 떨어지고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게 저도 붕 떠 있을 수 있습니까? 공중에 누군가가 저를 놓으면 손을 놓겠습니다. 떨어집니다. 왜요? 물질적 실체는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 데카르트가 정신적 실체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물질적 실체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게 뇌입니다. 뇌. 뇌는 뭐예요? 물질적 실체에 속해요. 왜냐하면 이게 뇌잖아요. 뇌는 어때요? 크기를 갖고 있어요? 없어요? 크기가 있죠. 어떤 사람 뇌가 크고 어떤 사람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뇌는 뭡니까? 물질적 실체에 속합니다. 자, 이해되죠? 자, 정신적 실제 특징은 뭐다? 생각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 그 특징은 뭐냐? 크기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여러분 큰 생각, 작은 생각 있습니까? 없어요. 네. 이게 바로 물질적 실체와의 차이점. 다시 말하면 뇌와의 차이점이다. 네. 바로 이거는 뇌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나는 뇌가 이건 뭐야? 나는 정신을 얘기해. 정신은 뭐예요? 뇌는 바로 물질적 실체를 얘기해. 뭐예요? 정신보다 뇌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과 뇌는 다르다라는 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데카르트의 기본적 생각입니다. 네, 자, 이 점을 우리가 일단 아시고 이거는 이런 입장을 주장했던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데카르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볼 거예요. 예, 몸의 대표가 뇌고 마음의 대표가 정신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디서 만나느냐? 어디서 만날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뇌와 정신이 만나는 곳이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송과선. 송과선 어디 있습니까? 뇌에서 여기 보시면 송과선이 있는 곳이 있다. 예, 그래서 송과선에서 만난다라고 봤어요. 예, 어때요? 예, 우리가 이런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반박을 하죠? 어떤 반박? 자, 마음의 정신의 특징이 뭐예요? 크기가 없다 그랬고 뇌는 크기가 있다 그랬죠.
그럼 크기가 없다는 건 없는 것이 어떻게 크기가 있는 것이 어떻게 만나냐. 이해돼요? 만날 수 없죠. 그런데도 뭐예요? 만나는 연결점이 있다. 송가성에서. 그래서 이런 반박을 하죠. 물리적 송가성, 응? 물리적이란 크기를 갖고 있는 송가성이 어떻게 해서 영원, 다시 말하면 크기가 없는 비물질적인 영혼과 예? 연결될 수, 만날 수 있냐. 데카르트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데카르트의 한계예요. 이해되겠죠? 예. 음. 그래서 이런 문제 갖고 데카르트가 엘리자베스의 공주와 서신 교환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공주들은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외교사로 어, 집에 들여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데카르트를 과외 선생으로 모셔왔고, 그래서 데카르트의 학문을 엘리자베스가 직접 배웠다는 거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 행동주의, 인간이, 인공지능이 정신이 있느냐? 뭐라고 답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모른다. 그렇지만 정신이 있는 사람처럼 뭐 할 수 있다? 행동할 수는 있더라. 그런데 심리학은 뭐예요? 심리학이란 말 대신에 뭐예요? 행동과학이란 말을 많이 써요. 심리학에 의하면 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신이 있는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본다고요? 분명히 정신 있는 사람 이런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정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심리학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행동을 본다면 이런 AI의 결과들을 본다면 분명히 정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라고 보는 게 심리학적 관점으로서의 AI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려우니까 시험 내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부분부터 볼까요? 요 부분 넘기고 요 부분부터 볼까요? 자, 정신을 갖고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뭘 만들어냅니까?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류 문명을 보면 대략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등 다양한 문명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은 뭐요? 상호적인 영향 아래 있고요. 4대 문명을 보면 철저하게 뭐요?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인간은 정신을 갖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요? 영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혼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숨을 쉬는 것도 영혼의 활동입니다. 음, 단순한 기본 개념이 바로 숨이란 왜냐하면 예전에 그리스 문명권 전에 히브리 문명권 다시 말해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영혼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루아흐라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숨결이란 뜻이에요. 숨 쉰다. 그 다음에 헬라어에도 푸뉴마라는 뜻도 숨결, 호흡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인들이 쓰는 푸시케란 뜻도 숨이란 뜻이고요. 인도의 아트만이란 뜻도 숨이란 뜻이고 중국의 기라는 뜻도 에, 숨을 들이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뭐예요? 숨과 일차적 의미는 숨과 연결. 그러니까 영어는 뭐예요? 처음에 숨에서부터 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뭐예요? 정신적인 작용, 이성적 작용 또는 뭐야? 영적인 활동까지 포괄한 매우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부분은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럼 인간은 영혼이 있다 그랬죠. 영혼이 있는 인간의 특징은 뭡니까? 끊임없이 뭐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왜? 인간은 뭐가 있으니까? 영혼. 또는 뭐야? 정신. 예? 예. 동양에서 마음. 마음 있는 존재는 뭐요? 동물과 달리 고차원적인 영혼이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을 끊임없이 바꿔나가는 문명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장자크 루소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여기 보시면 구문에 보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논쟁의 여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을지라도 이 둘을 구별하고 아무 이의도 있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특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다? 자기 발전 능력이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다? 자기 발전 능력이 있는 게 인간이고 자기 발전 능력이 없는 게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발전 능력이 있다는 거면 주어진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인간이다. 동물은 없어요. 뭘 보합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예? 사자나 호랑이를 보세요. 뭐가 없어요? 자기 발전 능력 없어요. 그냥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이 해결되면 그냥 자요. 배부르. 나 배불러. 더 이상 발전시키는 거 싶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누구다? 이게 바로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죠. 어떤 존재? 인간이란 끊임없이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새로운 과거보다 좀 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을 정했죠. 주어진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문명,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주체성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넘기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볼까요? 네. 여기에 보면 네, 우리나라의 동양의 철학자입니다. 네, 네, 동양의 철학자인 정제두가 있어요. 제두. 이 사람이 호가 하곡입니다. 하곡. 그 사람의 책을 하곡의 생각을 모은 거니까 하곡집이라고 한 책이에요. 이 사람 누구의 호다? 하곡은 누굴 얘기한다? 예,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정제두라고 하는 사람. 이 정제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은 뭐다? 사물을 주재한다. 인간이 바로 사물을, 물질을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배하되 어떻게 지배하냐? 물질의 본성을 순응해야 하면서 순응하는 데까지만 지배하고 그 본성을 바꾸려고 하진 않는다. 사물의 특성을 바꾸려고 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예. 그 물이 갖고 있는 속성, 물이 아래로 흐르는 이 본성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 물이 더 이상 물이 아니게 된다.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누구다? 인간이다.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주어진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문명적인 주체이지만 뭐다? 자연의 본성을 바꿔가지는 않는다. 물질의 본성을 바꿔가면서까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고 물질을 파괴하는 정도로까지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예, 대표적인 우리가 하이데거라는 학자를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사유하는데 인공지능 로봇 AI는 보다 계산할 뿐이다. 그게 뭐냐? 사유와 계산의 차이점은 뭐냐? 계산은 뭐야? 주어진 과제물을 잘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유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 사유한다는 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야?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혹시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니야? 잘못한 행위라면 뭐야? 비도덕적인 행위라면 안 할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사유한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건 뭐야? 주어진 과제를 그냥 해결하는 거다. 그런데 인간은 뭐다? 사유한다. 근데 인공지능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유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뭐야? 자연과학은 사유하지 않는다. 이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AI는 사유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주어진 과제를 인간이 챗GPT에게 물어보면 답변은 하지만 인간처럼 답변했을 때 내가 말을 했을 때 야, 나 잘생겼어 못생겼어? AI는 뭐야? 그냥 답변을 해요. 그러나 인간은 뭐야? 말하기 전에 조심 생각합니다. 내가 못생겼다는 게 상처받는 거 아니야? 나 잘생겼어 못생겼어? 그럼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싶어도 아이 잘 몰라.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자고 그렇게 예,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왜 그래요? 인간만이 사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AI가 이런 능력이 있겠냐?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서 우리가 AI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뭐냐? 어, 인간이 중요하지 AI, 다시 기술 AI를 얘기하죠. AI는 뭐 중립적이다. 뭐 큰 역할 없다. 예를 들면 뭐요? 자, 팔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걸로 답변할 수 없어. AI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답변할 수 없어. AI를 뭐야? 인간이 들고 있으면, 예? 좋은 인간이 들으면 AI는 도움이 되고, 나쁜 인간이 들고 있으면 AI는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죠. 요리사가 들고 있으면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좋은 칼이 될 수 있지만, 강도가 들고 있으면 뭐야? 흉기가 되는 것처럼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인간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 결정론적 시각. 반면에 기술 결정론 아니다. 무슨 말이냐. 과학기술의 변화만큼 인간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게 어디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기술이 중요하다. 이것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반면에 이 두 입장,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 두 입장과 조금 양비론적 두 입장을 두 입장을 모두 존중하는 입장이 새로운 입장이 상호 주관 작용성. 뭐냐? 인간이 기술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중요해요. 그렇지만 만들어낸 그 결과, 과학기술의 결과로서 AI가, 기술은 여기서 AI를 얘기하죠. AI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AI가 뭐야? 인간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면서 오히려 인간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이게 세 번째 상호작용이죠. 자, 그런 입장이면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뭐야? 인간이 기계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점차적으로 AI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몸이 점차적으로 AI로 바뀔 수 있어요. 저도 눈이 나쁘니까 사물을 볼 때 뭐야? 안경을 써서 보기도 하거든요. 음. 그리고 뭐야? 기계가 뭐야? 예, 인간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AI가 점차 인간화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따라하다 보니까 뭐야? 인간을 따라하는 정도에서 약 인공지능을 단계로 인간을 능가하는 강한 인공지능으로까지 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인간이 뭐야?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제 몸속에 AI를 여기다가 불편하니까 심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있어야만 여러분 컴퓨터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한 걸 이제 뭐예요? 우리 몸속에 칩의 형태로 심으면. 그렇죠? 우리가 화면 속에 띄워놓고서 뭐야? 내가 AI를 마치 자판기를 치듯이 노트북을 열어놓고서 하듯이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기업에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음. 그러면 확실한 건 뭡니까? 인간과 기계, 다시 말해 AI가 뭐요? 함께 협업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이동한다는 건 분명히 자명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AI가 인간과 공존한 사회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뭐다? 이제는 인간이 이런 사회에 대해서 수용을 하되 어떻게 수용할까가 중요하다. 그럼 인공지능은 윤리적인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가 예,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봅시다. 인공지능은 도대체 윤리적인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윤리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자, 요거는 예, 한번 제가 요건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영화 아이 로봇이란 2004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주인공이 사람이에요. 스푸너 형사예요. 그런데 스푸너는 어린아이를 구하라고 해요. 누구에게? 인공지능에게. 인공지능 있는 시대니까. 다시 말하면 로봇 아이 로봇이에요. 네, 로봇에게. 그런데 인공지능은 뭐요? 어린아이를 구하지 않고 그냥 스푸너를 구합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봤어요. 야, 스푸너는 성인이고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단 말이야. 어린아이 인생 이제 막 산 거 아니야.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할아버지를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린아이를 구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인공지능은 누굴 구하더라? 할아버지. 다시 말하면 어른, 성인, 스푸너를 구하더라.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스푸너를 구할 수 있어서 생존할 확률은 45%인데 어린아이는 11%밖에 안 되니까 나는 당연히 스푸너를 구했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다시 말하면 로봇은 뭐가 없다? 예, 따뜻한 가슴이 없는 단순한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도덕성이 없고 공감하고 연민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예? 연민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따뜻한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은 뭐예요? 윤리적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지능을 뭐 인공지능은 뭐예요? 미래가 인공지능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이 될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무서운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 자, 요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인공지능이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공지능은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음, 도덕적 주체가 되려면 몇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인공지능이 뭐요?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불쌍하다. 다시 이런 윤리적 동기의 원천은 뭐예요? 공감해야 돼요. 아, 저 어린아이가 인생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죽게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이런 공감을 그 아이의 입장으로 공감이란 그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는 그런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도덕적 감정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도덕 규범을 우리는 낳을 때부터 갖고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뭐예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학습하거든요. 엄마 아빠로부터 배워요. 도덕 규범을 뭐예요? 학습한다. 이 규범을 배우려면 뭐요? 그 생활 터전에 생활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된다. 그다음 인간과 인격의 개념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요. 인간과 인격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 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인간이에요. 즉 자연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은 뭐예요? 법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뭐다?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는 주체는 다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인격적 존재로 취급받지 않던 게 노예죠. 노예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었지만 의무만 있고 권리는 누리지 못했으니까 뭐요? 인격은 인간은 맞지만 인격은 인격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보시면 뭐요? 사원이나 교회
건물 같은 거는 뭐야? 무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예, 인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권리 주체성으로 인정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과 인격이 다르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영국의 해상법에서는 뭐야? 선박이 뭐야? 인간 아니죠. 배는 인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가면 원주민인데 원주민들도 에, 강, 예? 예. 이 강 이름 왕가눈가 이런 강에다가 뭐야? 법인으로 법적인 인격체로 인정해줘. 왜? 권리 주체와 의무로서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뭐야? 예, 과연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격체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인정되는 경우는 뭐요? 또 하나가 법인이죠, 법인. 법인은 왜 인간이라 인격으로 인정해 줍니까? 법인? 해서 무슨 사단법인, 재단법인 할 때 그 법인. 구성원 그 법인에 소속된 사람 구성원이 뭐요? 사람으로 돼 개인과 구별된 실제하는지 아닌지 단순히 법 기술적인 편의를 위해서 인격체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럽 사회에서 2017년도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냐? AI에게 인간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뭐다? 에, 인격으로 존중해 주자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인격이냐? 펄스는 어떤 펄스냐? 전자인격으로 얘기하자. 일렉트로닉 펄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유럽의 결의안이 올라왔을 때 많은 법학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예. 왜 반대했습니까? 야, 그렇게 되면 AI가 법인격이 되면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만든 AI를 만든 사업자, 회사죠. 또는 그것을 개발한 개발자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율주행 자동차를 두고 얘기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바로 뭐요?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누가?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다가 자동차 혼자 가다가 사고를 내요. 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이 사람을 예를 들면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일으켰다고 봅시다. 그럴 때 이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회사 책임입니까? 아니면 이 자율주행차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의 책임입니까? 근데 만약에 AI 자율주행 자동차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는 거야? 책임을 누구에게만 묻는 거야? 자율주행 자동차에게만 책임을 묻고서 개발자와 기업, 회사는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부결시켜 버렸던 거.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사회에서 뭐야? 인간의 대행자인가? 인간을 대신해서 하는 단순한 수단이냐? 아니면 뭐다? 독립적인 인격체냐? 이 논의가 유럽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또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점점점 발전한 사회에서 뭐다?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 인공지능은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되려면 1차적으로 뭐요? 예,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독립적 인격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남아서 이거 조금만 더 보시면 보통 인간이 갖고 있는 자 법인격이 되려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법인격체로 인정받는 회사에서는 인간이 아니지만 구성원은 인간이라 했어요. 뭐가 그랬어요? 법인이 그렇다 그랬죠. 반면 인공지능 로봇은 뭐요? 인간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격체로 인정을 받으려면 칸트란 철학자 이래로 인간의 특징 중 하나가 뭐야? 자율성과 합리성의 기초를 둡니다. 예. 다시 말하면 뭐요? 자율성이라는 건 뭐요? 내가 스스로 한 행위에서 나올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내가 이거를 다치게 했다는 거예요. 다치게 했는데 그것이 어떨 경우? 예? 결국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한 행위는 내 잘못이 아니죠.
시킨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짓지 않고 시킨 사람이 책임이 더 크고 저는 따랐을 뿐이니까 부분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반면에 뭐요? 합리성을 가져야만 인격체로 인정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한 행위는 혹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지 못한 존재에서보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에, 살펴보셔야만 올바른 우리에게 올바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인격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격체가 되려면 인간은 인간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태어났지만 인격체가 되려면 두 가지 특성. 첫 번째가 뭐다? 법학에서는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다? 합리성을 가져. 정신 이상자는 뭐야?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정신 이상자의 범죄 행위는 그 점을 고려해서 법률적인 제한을 법적 구속을 받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윤리적인 인공지능이 가능하냐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다? 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다. 첫 번째는 인간과 뭐다? 인격은 다르다. 인간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며 다 인간이지만 인격이 되려면 뭐다? 권리의 의무의 주체이면서 권리의 주체로 가질 때 법인격이다. 그래서 노예는 인간이었지만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했다. 인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격체로 받은 것은 중세시대는 교회 건물,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뭐예요? 선박, 해상무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원주민들에게는 감히 자연스러운 인격처럼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된 적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격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다? 법인이었다. 법인이 왜 인격체냐? 그래도 그 속에 구성된 구성원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법인도 인격체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인격체가 되려면 법인격체가 되려면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칸트 일의 법질서에서 인간의 자율성에 있을 때 인격체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뭐다? 합리성에 기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높은 지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합리적인 존엄한 인격체로 구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자, 최근에는 뭐다?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기계가 뭐요? 자율적인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뭐다? 이들에게도 인격체로 인정해 줘야 된다 하면서 전자인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이 펄슨이란 말은 뭐다? 이성 능력을 갖춘 존재라는 의미면서 생물학적 차원을 갖고 있는 휴먼과는 다른 차원에서 사용할 때 펄슨이란 말을 따른다. 그러니까 펄슨이란 말은 인격이란 말은 뭐다? 두 가지다. 정신과 육체가 종합된 구체적인 인간을 설명할 때 펄슨이라고 쓰고 휴먼은 뭐다? 단순히 이 몸뚱아리, 살덩어리의 차원에서 얘기할 때 휴먼이라고 씁니다. 그럼 휴먼 펄스는 뭐다? 그렇죠. 몸뚱아리도 있고 뭐다? 인간의 고유한 정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개념을 쓴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지능이 뭐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역사는 어떻게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인간의 능력을 따라오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따라와서 인간 같은 수준 또는 인간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되려면 주체가 돼야 되고 윤리적 주체성을 가질 수 있냐의 문제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